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최근 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대기업 멘토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AI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표정이 어두워진 채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의 쓸모를 의심하게 된 거죠. 시어슴 청년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이 질문은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한 세대에 대한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I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단지 소득만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노동을 통해 우리는 내가 사회에 쓸모가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얻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인 것이죠. 효율과 생산성만이 중요하다면 AI 시대의 인간은 비용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AI 시대 인류는 경제 성장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영균 실장님을 모시고 원자력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랙 퓨마스의 Colors.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영님.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유출 사고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화제였죠. 그러니까요. 네, 엔트로픽이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내부 소스 코드 일부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야, 진짜 큰 사고인데요. 네,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버깅용 파일이 함께 공개되면서 숨겨져 있던 원본 코드까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로 연결된 건데요. 네. 약 50만 줄 규모의 코드가 외부에 노출이 됐고 한 이용자가 이를 발견해 SNS에 공유하면서 수천 건의 복제본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네. 엔트로픽은 8천 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진행하며 수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로드 자체가 유출된 건지 아니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건지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게 이제 노출될 건가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클로드라는 AI 자체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네. 대신 클로드를 활용해 코딩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부 코드가 외부에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작동시키고 그렇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공개된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이제 코드 일부가 공개된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유출은 코드가 공개된 것을 넘어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또 활용되는지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공개가 되면서 실무에서의 활용 방식이 그대로 노출된 그런 것인데요. 네. 이로 인해 경쟁사 입장에서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을 참고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보다 빠르게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가 되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출로 내부 기능까지 어쨌든 일부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보안 측면에서 위험은 또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부 기능과 설정들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어 AI가 작업 중간에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작동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이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재구성되며 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일종의 뭐 그들의 그 기업 기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큰 부분이 유출이 됐네요. 네, 또 이렇게 보안 측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네. 코드가 공개가 되면서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핵심 AI 모델이나 고객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번 사건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업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네. 내부 관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엔스로픽이 그 트럼프 정부와 반목하면서까지 이 네. AI의 윤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기업인데 맞습니다. 이 보안 측면에서 조금 스스로 공개하는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정부가 AI 시대에 대응해 기본사회 전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본사회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소득, 돌봄, 의료를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정책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네. AI와 로봇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네. 특히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 보상 방식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기존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기본 사회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정책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AI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체계를 좀 재설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이번 흐름은 복지의 확대를 넘어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언박싱 AI에서도 지속적으로 짚어왔듯이 AI와 자동화가 확산이 되면서 일자리 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더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렇죠. 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구체적으로는 소득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보장 방식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함께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또 돌봄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로 필수 서비스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방향이고 의료 역시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 전 영역에 걸쳐서 개편을 좀 준비하고 있네요. 네, 또 기존처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변화하는 삶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미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AI라는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라는 움직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AI의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개편을 두고 시민 참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정부에서 AI 정책 논의 구조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분과를 늘리고 또 위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네. 특히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해 기술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까지 별도로 다루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기업 중심의 구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정책이 일자리와 소득, 돌봄, 의료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향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를 열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지난번에 근현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벨기에의 사례. AI 시민의회였나요? 네. 그 사례가 또 저기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AI 데이터 센터가 중동 전쟁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란이 중동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공격하거나 공격을 주장하면서 AI 인프라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 대상이 됐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주요 공격 대상이 정유시설이나 항만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전쟁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과거 재래전 시절에는 정유시설이나 항만같이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가 전쟁의 좀 핵심적인 표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 센터나 디지털 인프라가 직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네. 이제 방송국 먼저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그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디지털 네. 인프라를 하는 게 네. 특히 AI가 군사 작전과 이제 표직 식별까지 굉장히 깊이 감염하고 있고 그 엔트로피키 가정에서 약간 탈퇴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깊이 이제 감염해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백엔드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작전 지원까지 수행하는 일종의 디지털 지휘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군사와 행정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 인프라 자체가 전쟁 수행 능력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점들을 타격하는 것이 단순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보의 흐름들을 교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략적 표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군사 데이터는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폐쇄망에 따로 저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산돼서 여러 클라우드 시설에 저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전투력이 바로 약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공격은 단순히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군사적인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메시지나 좀 상징성에 가까운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단기적인 군사 효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제한적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로 핵심 군사 시스템은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민간 데이터 센터의 타격이 곧바로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번 공격은 AI 인프라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물리적인 그런 전장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까지 전장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신호이고 네. 또 동시에 중동 국가들이 추진해온 AI 허브 전략과 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을 겨냥한 압박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도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안 시설로 지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이제 안 보이게. 네. 사실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금융, 통신, 의료, 물류까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보면은 이제는 기업 시설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를 기반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해저 케이블과 결합된 글로벌 인터넷 구조를 고려하면은 이런 공격이 확대될 경우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대만으로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들을 막 끊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서 뭐 금융이나 통신, 의료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허브이기 때문에 한 지점이 흔들리면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해저 케이블과 결합된 구조에서는 특정 지역의 충격이 그런 글로벌 데이터 흐름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커지는데요. 네. 또 이런 지점들로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산업 인프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하나의 메시지이자 큰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이런 그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그냥 민간이 알아서 설치하도록 여태까지는 맡겨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그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안보 자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조금 더 이것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일렉트릭 쇼크.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정부가 행정 각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S 정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AI를 도입해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조금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원자력,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기술인 AI가 만나는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ST에서 그 인공지능 전공에서 학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장님 원래 원자력연구원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년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기계공학 쪽에서 전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인공지능을 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기계공학에서 최적 설계 전공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좀 TMI지만 바이올린 최적 네. 설계하는 걸로 학위 받았습니다. 네. 그 연구원에서 하던 일은 그 최적 설계 관련돼서 SMR 소형 원자로 설계하는 일들 계속 했었어요. 예. 하다가 약간 2017년부터 네. 제가 혼자서 인공지능 공부하다가 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덕질로 하던 게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야, 네. 덕질이 세상을 구했네요. 진짜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AI 프렌즈라는 모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 AI 프렌즈는 제가 이제 덕질하다가 보니까 네. 인공지능은 좀 다른 학문하고 다르게 이렇게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대전의 그 출연연에서는 근데 그런 네트워크 모임이 많이 없었어요. 아, 없어서 그랬군요.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 모여라.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스터디로 시작했다가 어. 저희가 매주 모임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 이제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네. 저희가 유튜브로 진출합니다. 아, 그래서 네. 2020년부터 저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AI 프렌즈 채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채널 있으니까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은 네.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저희가 학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 사업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지역에서 뭐 이런 도메인 쪽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하게 AI 분야에서 활약을 해오시고 특히 AI의 초창기부터 이렇게 활약을 해오시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알파고 키즈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알파고 이후에 그 AI 최전선에서 계시면서 그 우리나라의 AI AX를 이끌어 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원자력과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원자력 분야에서 이 AI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일단 놀라웠어요. 이게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오래된 기술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AI가 벌써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상상을 못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인공지능 실을 2020년에 만들었는데 네. 네. 그 사실은 30년 전에 인공지능 실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 예. 네. 그때 우리 1980년대 초에 또 인공지능이 그때 잠깐 붐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에 네. 계시는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네. 왕년에 다 인공지능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또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다들 학위 논문에 다 뉴럴넷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학위 논문 받으셨고 예.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당시에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인공지능이 원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이 크게 네.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우리가 챗GPT처럼 어떤 완성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네. 활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이라는 수학을 가져와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공학자들이 수학을 가져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머신러닝을 가져와 쓰는 거는 사실 전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고 뭐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수학적인 방법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최근에 그 챗GPT 이후로 우리가 네.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실체화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도구로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네. 원자로를 이게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네네. 아니면 원자로를 운영할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원자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최적화에도 AI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최적화는 단순히 이제 뭐 최적화를 떠나서 이제 에이전트,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에이전트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라면은 아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걸 넘어서서 아마 이제 동료처럼 AI와 협업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원자력처럼 뭔가 안전이 좀 되게 중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AI에게 좀 자율성을 준다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뭔가 이제 곧바로 원자로한테 인공지능 제어를 다 맡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때까지 가는 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인공지능 적용하는 거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 첫 네.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거는 네. 직접적으로 원자로에 대해 제어권을 주고 알아서 운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원자로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의 R&D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책상 앞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도 네. 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내가 하는 일의 몇 %가 박사하기가 필요한 일인가? 아, 생각해보면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한문 올리고 문서 쓰고 PPT 아, 만들고 그렇죠. 아, 이런 과정들 혹은 이제 네. 원자로 운영할 때도 많은 일들이 서로 이제 문서 관련된 작업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네. 일들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음. 고유의 창의성과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만 딱 네. 집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도와주는 네. 그 역할을 한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업무 네. 보조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계속 활용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미중 AI 과학 패권 경쟁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반석 프로젝트,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미션이네요. 이름부터 이제 다 뭔가 최초를 얘기하는 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인공지능이 한 2024년부터 그 IQ 검사에서 인간의 IQ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네. 24년 가을쯤에 일본의 사카나 AI라는 회사에서 그 네. 자위령 AI 과학자, AI 사이언티스트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아, 예. 근데 이 서비스가 단순히 이렇게 문헌 분석하고 보고서 써주는 수준이 아니라 네. 스스로 능동적으로 네. 자기가 뭐 코딩도 하고 코딩 결과를 내가 실행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쓰는 전 과정을 다 자동화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봄에 1년 전에 그 네. 인공지능으로 쓴 논문이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어셉트가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논리적인 작업도 이제 가능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연구의 많은 부분들을 맡겨서 이 R&D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네. 노력이 이제 올해 여름 작년 7월에 네. 중국에서 그 사이언스온 반석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오픈을 했어요. 네. 네. 그 소개했는데 그 반석이라는 시스템이 그겁니다. 우리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네. 우리가 연구할 때 쓰는 도구들을 주고 네. 능동적으로 R&D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구 도구라고 하면은 예. 여러분들 이제 뭐 계산기를 쓴다든지 네. 네. 그렇죠. 아니면 뭐 현미경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도구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PPT 네. 네. 문서 작업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매트랩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다 맞습니다. 도구죠. 네. 그런 도구들을 한 300개 정도 주어지고 네.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주면은 그 도구들을 써서 능동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주는 시스템을 그 중국 과학원의 자동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중국의 출연연 같은 곳에 이제 쫙 배포해서 네. 이 R&D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효율적으로. 하는 원대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 이제는 연구 네. 자체를 AI에게 맡겨서 그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이런 분야들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네. 미국이 자기들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다? AI다. 그렇죠. 이 인공지능을 써서 네. 또 과학기술의 격차를 벌려보자고 하는 게 제네시스 미션이고 네. 그 내부적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만큼 사활을 건 어떤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맞습니다. 프로젝트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 제네시스 미션 아래에 그럼 원자력에 특화된 어떤 그런 미션도 있는 건가요? 제네시스 미션에 좀 놀랍게도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 생산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라고 해서 원자력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전기가 싸지니까 또 AI를 더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아, 네. 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이제 AI가 거기다가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서로 돕고 돕는 상생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 이 원자력 분야가 그러면은 AI를 활용해서 설계 기간이나 뭐 R&D 기간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AI 자체를 돌리는 데에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이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연구 개발 과정을 어떻게 효율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좀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원자력 쪽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네시스 네. 미션 아래서 원자력 쪽 프로젝트를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목표가 심플합니다. 미국은 다 이제 돈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로를 이제 설계하는 기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7년, 10년씩 걸리는데 네. 건설하는 기간 다 포함해서 건설 이거를 포함해서요? 이걸 네. 이제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아. 하고 있고 네.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네. 절반으로 줄이겠다. 모든 걸 다 아, 절반으로 줄이겠다. 맞습니다. 이 그럼 목표가 기간을 갖고 있는. 줄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용도 줄이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박사 100명을 뽑아서 가둬놓고 설계 문서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10명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네. 물론 네. 이제 이 원자력 쪽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네. 많은 부분들이 문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예. 네. 규제기관에서 그 검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간만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와. 오. 그 동안에 와.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설계했는데 예. 그럼 여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원자력은 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검토 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럴 것 그럼 같습니다. 수없이 문서가 왔다 갔다 네.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그렇네요. 길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서 쓰는 그 작업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네. 네. 그 중간에 뭐 검증하는 건 실험도 해야 되고 아. 또 시뮬레이션 하는 기간도 많이 들고 예. 해서 보통 한 7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원자로를 이제 이 설계하고 인허가 받는 것까지가 한 7년이고 이걸 이제 건설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10년 걸리는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네. 10년 후에 지어지면은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네.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당장 깔 수 있는 대로 깔아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한편, 어차피 거대한 그 전력 공급은 원자력 같은 어떤 거대한 발전소에서 가능하니 그것도 좀 시간을 단축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약간 또 다른 게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예전에는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네. 네. 전기를 이제 끌어오는 방식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송전 비용이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송전탑 같은 거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은 원자로를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지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작은 원자로 짓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네. 이 기술 자체는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이제 지어서 다시 인허가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규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규제하는 그렇군요. 기존의 규제 인력들은 기존에 그 덩치 큰 상업용 원자로를 규제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이걸 예. 규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 난제를 인공지능으로 돌파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런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도 지금 인공지능은 계속 맞습니다. 쓰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이제 첨언 드리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질 수 없다. 제네시스 미션 뭐 이렇게 반석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도 네. 그래서 문샷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샷 프로젝트의 일부에 저희가 또 MSR이라고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형 원자로도 선박용 소형 원자로예요. 컨테이너 선박. 예. 컨테이너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디젤 발전기를 원자로로 대체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일종의 핵잠처럼 네, 그 그건 원자력으로 아니고, 평화로운 목적입니다. 네, 그렇죠. 뭐 핵잠도 그 네. 저기 원자력으로 평화롭게 이제 쓰면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평화로운.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네. 이게 빨리 지금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네. 스마트폰처럼 매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씩 걸리면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써서 네. 새로운 우리가 선박용 원자로를 그 만들고 설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확 이제 압축해 보자는 것도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샷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은 이게 네.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일까요? 문샷 프로젝트 자체를 제가 이제 담당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네. 사실은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뭐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다, 네. 제2의 메타탄 프로젝트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우라늄처럼 자선하게 되는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공지능을 뭐 이런 과학기술에 적용하는 건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지금 막 그 급박하게 막 국가의 명운으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너무 우리는 좀 한가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잘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도 약간 이제 이 서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우리도 이름도 이렇게 문샷이라고 조금 K 문샷 이렇게 네. 해가지고 거대하게 붙이고 약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노벨상 받을 만한 연구도 하고 네.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네. 우리가 미션 중심으로 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 원자로를 뭐 개발하고 뭐 또 설계하는 분야에서 이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원자로는 뭐 이 개발하고 짓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자로를 운용하는 데에도 사실은 또 비용이 네. 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이 비용 절감을 좀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원자로는 워낙 안전이 중요한 어떤 설비다 보니까 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제어실에만 6교대로 6명이 일을 합니다. 6교대로 하는 육 거예요? 교대로요? 왜냐하면 이제 오. 이거를 이제 3인 아마 3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예. 계속 체인지해줘야 되잖아요. 아, 24시간 네. 운영이 돼야 되고 예.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원전 하나 운영하는 데만 그냥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전실에 있는 인원들만 36명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뭐 이게 사실 가장 큰 이 원자로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박용 원자로 같은 경우도 예. 이거 운영하는 인력이 뭐 100명 넘게 타야 된다. 이게 선주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SMR 시대로 가면은 원자로의 출력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이거를 네.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면은 사람이 똑같이 드는 거잖아요. 출력은 경제성에서 줄어들었는데.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운영 비용이 그대로라면은 네. 그 출력이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운영 그러니까요. 비용이 그대로면은 경제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연료 비용이 많지 않아요. 원료 비용이 한 20%?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운영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비용이 대부분인데 이제 네. 이거를 줄이면은 사실 전기 요금이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사실은 네. 첫 번째 사람 수준다면 좀 위험하고 아무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줄이는. 그다음에 네. SMR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여러 개 SMR을 이렇게 한 사이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두고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데 네. 현행 법대로 하면은 그 원자로마다 36명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은 네. 이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네. 시스템 이용해서 여러 개의 원자로를 2명, 뭐 이런 3명 이런 적은 수의 인원이 여러 네. 개의 원자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테니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그 더 적은 사람들로 더 많은 원자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 한편으로 이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용 절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지만은 결국은 원자력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거는 안전 문제일 것 같습니다. AI가 원전의 안전을 좀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면 좀 오류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원전의 어떤 사고까지는 아니고 뭔가 네. 이제 뭐 불시 정지라든지 이런 사건들의 원인의 네. 상당 부분이 인적 오류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버튼 누르지 말라 그러는데 네. 눌러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이제 한번 눌러보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뭐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막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오류가 사실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작업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도 네. 사실은 원자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이제 부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줄여서 실제로 원자로 운영하는데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웬만한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네.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산정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 일어났을 때는 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자기들도 훈련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 거죠. 너무 그렇죠. 긴급한 거죠. 그리고 막 정전이 됐어요. 네. 주변 다 암흑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 운전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자동차에 배터리 들고 와가지고 시스템 살리고 잘했어요. 네. 저도 그런데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복귀를 해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약간 그 사고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또 미리 예측하지도 못했고 훈련도 맞아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부분도 있었던 거네요. 실수라고 하긴 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 정도 한 것도 잘한 건데 더 그렇죠.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떤 인간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약간 그렇죠. 인기인간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AI 시스템 혹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원전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되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긴급한 상황에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자동차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이미. 왜냐하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미끄러지고 있다든지 할 때 맞아요. 이제 자세 제어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동을 네. 해주죠. 네, 그런 식으로 인간이 조금 더 잘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네. 이제 이런 AI가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네. 더 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좀 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이제 2011년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은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판단력이 매우 흐려질 수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AI가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한번 어떤 경험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따르다보다는 결국에 인간의 결정은 네. 그 어떤 결정은 이제 인간이 내리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뭐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네. 현재까지는 그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 내리기 위해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도구인데 네. 이제 그 도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사실 그것도 인간의 영역이죠. 그렇죠. 참고만 하고 내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좀 의존적으로 인공지능 더 믿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어떤 분들은 거의 뭐 손만 얹고 뭐 그렇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 믿어가지고 꼭 네. 이제 붙잡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이거 참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믿을지도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네. 점은 네. 매우 좀 중요한 오늘 함의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AI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AI가 계속해서 만능 해결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나 뭐 아니면 원자력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의 오류들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언박싱 AI에서 했던 질문들이잖아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아까 이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 이 새로운 우주 경쟁 속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제 AI에게 이 인간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것인가? 제일 이제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엔 그 안에도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 생각할 때 그 R&D 우리가 연구 개발은 최소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예. 그 R&D라는 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과학기술 발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10배 더 효율적으로 변해서 네. 우리가 10배 더 빨리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과학자가 할 일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점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연구 개발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역할이. 아, 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그 과학자들이 예전에 저도 냉정하게 책상 네.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90%의 일은 박사학위가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해주고 네.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인공지능이 해온 결과를 가지고 네.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혼내는 거 이런 역할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 역할이 이제 되게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의 역할. 기획자이자 감독 같은 느낌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모든 그 직원들이 CEO가 돼요. 아, 그렇죠. 실제로 또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네. 있고 지금 저도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모두가 다 과제 책임자가 된다. 아, 책임자죠. 이제 모두가 자기가 그쵸. 모든 실무까지 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을 이제 1인이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출연연 아래에 과제 단위로 뭔가 이렇게 담당하시는 네. 리더가 있으시고 그 아래에 맞습니다. 팀원들이 있는 구조였던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도 대학원생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 예. 네. 이제 UST 홍보해도 되죠. 아, 네. 그래서 학생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학생한테 이렇게 이런 거 해보자 네.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받아보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아이디어 있으면은 바로 인공지능한테 얘기해서 네. 너 아이디어인데 괜찮아? 한번 구현해서 가져와봐. 가져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연구할 때도 지도학생이 필요 없어지는 지도교수도 아, 근데 그렇군요. 또 거꾸로 네. 학생도 이제 지도교수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지금.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지도교수한테 물어봐야 저기 바빠가지고 답장도 잘 안 해주는데 인공지능 지도교수 H에서 이제 지도교수 에이전트 만드는 거 알려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드 가지고 스킬로 네. 지도교수 하네스 만들어서 아. 앞으로 여기 한번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고 이제 찾아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과도기적으로 이제 네. 그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령적인 에이전트는 아니라 어떤 네. 특정 분야마다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과학자들 중에 제일 핫한 직업이 뭐냐면은 네. 내가 연구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네. 이걸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제일 핫해요. 역시 아. 구조나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핫한 거군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R&D를 한번 해본 사람이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과정만 안다고 아는 사람이 만약 인공지능 모르면은 어떻게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인공지능만 아는 사람들은 연구가 어떤 과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뭘 그렇죠.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걸 두 개 다 아는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핫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연구 현장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 AX가 진행되는 거의 네. 모든 분야에서는 네.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내 분야를 모두 알아야 네. 이 AX 과정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앞으로의 시대가 네,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듭니다. 또 약간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컴퓨터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네. 실험하는 과정도 자동화하고 있잖아요. 네, 실험.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실험실 네. 소재 실험실 갔더니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은 소재 전공했는데 로봇하고 그 인공지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런 거 자동화하는 거는 뭐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물어봤더니 네.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지 않대요. 자기도 이런 거를 자동화하는 것을 맡겨봤는데 예. 이게 그분들은 이 실험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그렇군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이제 대학원에서 엄청 이제 학생들도 인기 좋은데 네. 이 왜 인기 좋냐? 네. 내가 소재 그 도메인 지식이 있는데 네. 내가 소재 실험하는 과정을 내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설비 자체를 내가 설계를 하고 거기 인공지능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요즘 제일 핫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원래 과거에는 이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공부도 공부지만 실험실에서 사실 노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필요 없는 90%의 그렇죠.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학 가면은 맨날 가서 피펫으로 이렇게 뭘 용액 넣고 있다거나 혹은 네. 뭐 생물학 가면은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주기적으로 실험실에 가서 체크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노동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동들을 AI가 많이 대체해주고 이 박사 과정생들 또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오로지 자기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대학원생 가면은 우리가 이게 실제로 연구하는 것보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실험들 선배님도 실험 대신 해주고 그렇죠. 이런 어떤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만약에 다 자동화되고 내가 온전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박사학위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이제 뭐 지금 뭐 한 6년 7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뭐 3년 4년에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계산기에서 조수로 이제는 좀 든든한 동료 에이전트로 원자력과 AI가 이제 써내려갈 좀 새로운 페이지를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귀한 그렇습니다. 시간 내주신 유영균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미카의 해피엔딩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